예,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을 하다가 지난 1년 8개월 전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취임을 해서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서울시 교육감 역할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교육감 당선자들이 모여서 저를 그 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 일을 하라고 해서 이제 7월 1일부터는 전국 공식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 1년 8개월 전에는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였고 그 역사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 그럴 때였던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연구하고 교육하고 한 사람 입장에서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걸 이제 굳이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또 이야기 듣고 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교육으로 만들어서 이걸 실행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책임감 같은 것이 새롭게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1년 8개월 전에는 어떤 사명감으로 교육감 역할을 수행했다면 지금은 지난 1년 8개월간의 여러 가지 그 경험과 또 시민들과의 대화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서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현거 기간 동안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과 함께 좀 더 축제 같은 선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싸우고 그냥 뭐 그렇게 뭐 고함 지르고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선거를 축제로 만드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2달간 선거를 치루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가운데는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기초가 되고,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뭐랄까요? 뭐라고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를 좀 더 같이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논의하고 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선거 운동 기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제 서울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하고, 교육감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뭐 이런 것이고, 앞에 이게 1년 반 전에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뭐 학부모의 신뢰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교육감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행동윤리, 행동규범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혜로운 눈길로, 따스한 손길로, 더 낮은 곳으로 행하는 발길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품고 교육 공동체를 잘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 학생의 꿈, 뭐 선생님들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로 서울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그다음에 교육감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로운 눈길로, 따스한 손길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길로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럴 뜻은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쉬운 말인데 사실은 쉽게 만들어지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쉽게 그것이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말이 굉장히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과제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이번 그 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본 게,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위해서 방향을 잡았잖아요. 난독, 난산, 느린 학습자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학습 성장 진단센터, 학습 진단 성장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또 확대해 가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잘 다스려야겠다. 그다음에 AI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그런 교육을 좀 더 확대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보니까 저것은 아마도 기존에 우리나라가 규정해온 의무교육 개념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할 때 그런 내용들이 전부 들어온다. 지금 국가의 책무로 들어온다. 의무교육의 경우에는 누구의 의무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학부모의 의무인가? 학생의 의무인가? 아니면 국가의 의무인가? 국가의 의무에 학생들을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마음 건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의무교육 속에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그래서 의무교육 개념을 다시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1954년도에 의무교육 개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그 성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인적 기초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을 규정을 할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으로 됐는데 지금 새 사회에서는 그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서는 유아교육 부분이 의무교육이 안 들어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유아교육이 보편화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것은 대부분 아이들이 다 가게 되어 있고 학부모들이 보낸다. 그러면서 기존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기관이 아니지만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으로 한국이 복지국가이고 인권국가인 경우에 기본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유아교육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기본교육 개념에는 말이에요. 유아교육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초중등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거의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유아교육 플러스 평생교육이라고 불렸던 특히 학부모 교육이나 기존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교육 문제가 있어요. 그 평생교육까지도 일부 부분적으로는 기본교육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AI랄지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 X축으로 의무교육을 두고 Y축으로 기본교육을 두어서 유아교육 중심이긴 하지만 학부모 교육이나 평생교육의 그 내용을 좀 더 기본교육 속에 포함시켜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 플러스 인권국가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근대 교육이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의무교육이 7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70여 년의 의무교육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성취와 한계, 새로운 21세기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기존의 20세기적인 의무교육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21세기에 맞게 유아교육이나 학부모 교육이나 또는 평생교육의 그 질을 좀 더 높여서 모든 사람이 민주시민으로서 충분히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생각이나 또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그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1995년도에 5.3.1 교육개혁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그 틀이 만들어졌어요. 처음으로부터 학습자 주도성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그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구상을 담대한 구상을 이제 해야 할 시기다. 그게 바로 의무교육 개념의 적극적 개선과
기본 교육 개념의 도입. 일단 요약이 된다. 이제 좀 더 다듬어야 하겠어요. 지금 오늘도 지금 우리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이랑 그 임재용 교수님이랑 오셔가지고 기본 교육 개념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가실까. 형성 중인 거거든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형성 중인 그런 개념들인데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서 우리 이 교육을 이제 21세기적인 교육으로 AI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으로 틀을 전체적으로 바꿔야겠다. 이 말 그대로 대전환의 토대가 되는 것이 지금 내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지방 교육 재정에 관한 많은 그런 논의가 있고 우리 기후계산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져 완 20.79% 내국세 20.79%를 교육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선을 너무 기계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허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기후계산처의 입장이고 교육부나 우리 교육감들은 그 정도는 확보가 돼야만이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초중등 교육과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예산을 딱 갈라서 교육감이 초등등 교육 예산을 대학 교육, 고등교육 예산은 교육부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경계도 좀 허물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해보니까 AI 시대에는 초중등 학생들만 AI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다 해야 하고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이 연계되어야 하는 측면이 더 강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AI 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할 때 학교 초등등 학교 단위로 만들 수 없잖아요. 대학과 협력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초등등 교육 과정과 고등교육 대학의 교육 과정도 어느 정도 해야 하고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역 대학과 좀 더 지역 대학, 지역 산업과 연결되어야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협력의 범위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대학과 연계한 초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감이 그 부분, 대학에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계적으로 초등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딱 갈라져 있고 예산 자체가 나눠져 있었는데 20.79%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초등등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 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어떤 시야, 권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서울형 학습 진단 성장센터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가야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요. 난독증을 앓는 학생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난산 프로그램은 없었는데 우리가 새롭게 서울대학과 협력해서 난산 치유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난산 전문 교사로 육성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특히 느린 학습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느린 학습자를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처음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그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그 만족하고 있어요. 나도 잘 모르는 정도로 아주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거의 모든 이제 느린 학습자들에게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3개 학기만 지원을 해요. 느린 학습자 문제가. 근데 느린 학습자 문제는 3개 학기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랫동안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고 심지어는 성인이 되어서도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느린 학습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더 장기적으로 해야 하나 이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2025년도는 서울시 교육청에 의해서 느린 학습자 교육의 재발견의 해다. 이렇게 느린 학습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렇구나. 근데 그게 전체 학생의 14%나 돼요.
모두가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귀한 그런 인재를 키운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장애 학생 특수학교, 특수교육, 그 다음에 느린 학습자 교육, 그리고 이제 일반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됐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냥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느린 학습자 교육이 새로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쪽으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단일 문화, 단일 문화, 뭐 단일 민족 신화에 기초한 단일 문화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배경이 다른 학생들을 함께하는 포용하는 그러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새롭게 작년도부터 됐고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가 이제 올해 하나 더 생겨서 1센터, 2센터 이렇게 해서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뭐 서울 전역에 다문화 이주 배경 학생이 많기도 하지만 유형이 달라요. 유형이 구로 지역의 경우에 남부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중국 배경 이주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 중부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은 그야말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유형이 달라서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서로 다른 유형, 1유형, 2유형 굳이 다룬다면 거기에 맞는 지원센터를 갖다가 만든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다문화 이주 배경 학생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서울시 교육청이 만들었다. 공개를 안 한 게 아니라 공개를 했어요. 그 공개라고 하는 게 개념이 뭐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다 알려주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그 학생을 좀 더 지도하겠습니다. 지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 결과하고 그 성장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실히 다 안내를 하는 거죠. 학교만 지역별로나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뭐 어느 정도 그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또는 이 학생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비교하거나 비교해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이 더 교권 침해가 많은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이 더 교권 침해가 조금 작아요. 뭐 아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는 무관한 문제다. 또 동시에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호 의존적인 개념이에요. 학생 인권이 강조될수록 교권이 또 강조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호 의존성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배타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돼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시의회가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무슨 뭐 학교 구성원의 권리에 관한 조례인가 뭔가 또 만들었어요. 그것도 없는 게 아니고 학생 인권이 강화될수록 교권이 더 강화되고 교권이 강화될수록 학생 인권이 더 존중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인권은 특정 집단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차별하지 않고 균형을 잡기 위한 상호 존중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에요. 학생 인권은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은 권리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를 갖다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권리만 말을 한 게 아니라 책무도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학생 인권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권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책임의 문제를 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침해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사람들은 근데 이제 시의회에서 이번에 그걸 갖다가 이제 무리하게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고 우리가 항의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번 시의회에서 폐지를 다시 시도했다가 안 했어요. 응? 우리가 항의하니까 더 이상 일을 진전시키지 안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랄까 회기가 끝나니까 끝인 셈이 됐죠.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잘 지켜냈다. 큰 성과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보니까 정치적 중립의 문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와 교원 정치 기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네. 1번, 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하려고 하면 학교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사회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평생교육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이나 구청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쪽은 정당 소속이고 우리는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정치선거법 위반이 돼요. 이거 잘못됐네.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학교 안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이 있는데 그것을 두루두루 논의를 해야 하는데 논의할 수가 없구나.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교육감을 선거를 하는데 교육과 관련된 걸 설명하는데 정작 교원들은 거기에 대한 발언권이 없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지. 심지어는 이제 시민 경선에서는 13살 학생들한테도 투표권을 줬잖아요. 그런데 본선거에 가니까 교원과 공무원의 기계적 정치적 중립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근데 요새 이제 다만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치 기본권이라고 표현할 것인가 시민권이라고 표현할 것인가. 시민권으로 표현하자 해야만이 좀 더 거부감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원들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정치 기본권이라고 하는 말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을 수도 있고 하여튼 두 가지 견해 정치 기본권이라는 표현 대신 시민권이라 사용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인간은 내 누차 말했지만 좀 논의를 해야지만 정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잖아요. 그 안에는 선거교육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이제 이런 우려는 있어요. 이 일부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저기 중립적인 말이냐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정치 기본권을 줄 것인가. 엊그저께 그 교육감 당선자 회의에서도 몇 분이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은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후보 또는 뭐 보수 후보 그런 게 이제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와의 수준이 약해서 불복하고 그냥 나와버린다랄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시민 후보라는 걸 자칭한다랄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를 손을 좀 대야 한다. 보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나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게 되면 교육자치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하되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극복하려고 하면 이번에 선거에서도 보면 후보가 너무 많으니까 시민들이 잘 몰라요. 누굴 찍을지 몰라요. 두 번째는 번호도 없어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못 찍어요. 그러니까 무효표가 많고 또 5인 투표가 많아요. 5인 투표. 왜 그러냐면 정당 후보인지 알고 1번이나 2번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5번에 있다. 뭐 이러면 나를 찍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찍은 것은 엉뚱한 사람 찍는다. 이런 5인 투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이제 악성 민원이란 무엇인가? 누가 저 민원을 악성 민원이라고 규정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 번 제기하고 똑같은 걸 똑같이 제기하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이고 세 차례 이상, 뭐 네 차례 이상, 뭐 이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괴롭힘이다. 괴롭힘. 저것은 민원이라기보다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시민적 권리로서의 민원과 악성 민원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악성 민원 제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뭐 교육감이 고발한다거나, 교육장이 고발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죠. 악성 민원 제기자에 대해서. 그런데 하여튼 민원은 제기할 수 있지만, 정당한 민원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악성 민원으로 계속되면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 활동할 수 없다. 또는 교장 선생님이 제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악성 민원을 저것은 악성 민원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악성 민원으로 판정된 경우에 더 이상 계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처벌 일변도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좀 더 시민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제도로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악성 민원에 시달릴 때 선생님들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감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서울교육청 경우에 선생님들에 대한 상담 인력도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백인 변호인단도 있고, 그 다음에 쌤119라는 형태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고, 그걸 좀 더 실효적으로 운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일반 교사들까지 해서 선생님들 힐링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발전시키고 있어요. 학생들 마음 건강도 비슷한데 보편적인 예방을 해야 하고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한테 충분한 휴식과 회복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작년에 틀을 다 잡아서 이제 좀 더 확충해가고 실효적인 그런 제도로 발전시켜갈 과제는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다 잡혀 있다. 학교 안전공제위에서도 그 선생님들 힐링 프로그램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도 직접 무슨 뭐 종교계와 MOU를 맺어서 힐링 프로그램 하는데 너무 그 만족도가 좋아요. 이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하려면 예산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학생의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 깎아야 한다, 이런 소리 하면 힐링 절대로 필요하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학생이나 상처받은 선생님들이나. 그런데 그런 게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예산을 막 깎고 그러면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방교육 재정 개편을 할 때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라. 이런 예산 꼭 필요하지 않니? 이런 예산 또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보통업 방식으로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하는 것들은 충분하게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지방교육 재정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 20.76%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20.79%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돼야만이 제대로 된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AI를 잘 활용하게 한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AI가 시대가 되니까 주식은 막 뛰는데 직업은 팍 줄어든다. 실제로 그래요. 주식은 막 뛰는데 실제로 AI 때문에 직업이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는 AI에 의존할수록 사고력이 감퇴한다. 우리가 이 뇌가 활성화될 때 텔레비전을 가만히 보고 있을 때 뇌 활성화 정도하고 요새 뇌과학이 하도 발전해가지고 AI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창의력이 떨어진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하게 AI를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AI를 잘 활용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 맞는 말인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예요. 그렇지만 AI 시대에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기초탄탄 랜선약 이것은 KT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지. KT에서 지금 저것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밖에 있는 그런 지방정부와의 협력 또는 민간 업체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교육이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다른 후보들이 제안한 그런 정책들이 우리가 한 번도 생각 못 해본 정말 좋은 정책이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무슨 뭐 퀴어 축제 아웃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거고 후보들이 제안한 제약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약 추진위원회에서 좀 다듬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아까 말한 대로 큰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어떤 전략적 그 사고들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그 누구와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말 그대로 통합과 상생의 교육을 만들어간다. 이것은 뭐 대원칙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교육 개념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서 기초학력이나 마음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아교육 무성화를 비롯한 기본교육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회적 합의로 탄탄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앞으로의 방향, 21세기 서울 교육의 방향을 튼튼하게 하는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그 방향은 유지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 정책을 만들어 간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교육, 역사교육, 민주시민교육이 좀 더 강화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시민교육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교육, 역사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래 통해서 이제 세계 시민을 길러내는 그런 서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2024년에 발생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의 교훈이 준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역사교육 중심으로 우리가 강조를 했다면 거기에 더해서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함께 아우러지는 더 나아가서 오늘도 이제 우리 통일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평화, 통일, 민주
교육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방안도 되고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역사교육, 헌법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더 나아가서 세계 시민교육까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앞으로 4년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그 참교육 그 드라마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전부 다 본 건 아니고 앞에 일부 몇 회 부분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박한 원칙, 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